출산 6시간 후 그녀는 여전히 진통의 고통 속에 있었다. 그때 그는 이혼 서류와 함께 판결문을 내밀며 말했다. 나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그러나 그 차가운 병실에서 눈물과 극심한 피로 속에 있던 그녀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결심을 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꿔 놓았다. 저희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좋아요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인천 세정 산부인과의 소독약 냄새가 윤미라의 코를 찔렀다. 307호실에 흐르는 온돌 난방은 겨울의 차가움을 몰아냈지만 남편 강도윤의 목소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어떤 열기로도 녹일 수 없었다. 너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미라야. 그의 말은 병원 벽에 부딪혀 메아리치며 윤미라의 심장을 찢었다. 제왕절개 후 6시간 아직 배 위의 붕대에서는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갓 태어난 딸 윤서아를 가슴에 안은 채 남편이 들고 있는 한지로 만든 노란 서류 봉투를 바라보았다. 입술이 떨렸다. 심장은 이미 알고 있었다. 머리가 인정하길 거부하는 것을 강도윤은 집행인의 냉정함으로 병실에 들어섰다. 대기업 부장으로서의 위엄이 그의 맞춤 양복과 완벽하게 손질된 머리카락에서 느껴졌다. 15년의 결혼 생활, 9달의 기다림, 함께 짓고 가꾼 강남의 아파트, 모든 것이 그가 성의 없이 병실 탁자 위에 던진 봉투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이혼하고 싶어. 그가 넥타이를 매만지며 비즈니스 미팅을 마무리하듯 말했다. 미라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왕절개의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그것은 가슴 속 타오르는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도윤 씨, 내가 방금 우리 아이를 낳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도윤에게 그것은 정확히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였다. 배신에는 이름이 있었다. 정혜진, 28세의 물결치는 갈색 머리카락을 가진 회사 비서, 그리고 뱃속에 4달 된 아이를 품고 있는 여자. 미라가 회사에 전화할 때마다 상냥하게 응대하던 여자 도윤이 그저 직원일 뿐이라며 안심시켰던 바로 그 여자. 미라는 서아를 더욱 꼭 안았다. 아기는 작은 주먹을 쥐고 무의식적으로 엄마의 병원 가운을 움켜쥐었다. 어머니의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동안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미라야, 솔직히 말할게. 우리 결혼은 몇 년 전에 이미 끝났어. 도윤의 목소리는 냉철했다. 너는 이 임신을 계획했지. 나는 그저 막지 않았을 뿐이야. 각 단어는 정확히 겨냥된 화살처럼 미라의 자존감을 꿰뚫었다. 대학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김포에서 자란 전통적인 가정의 딸이었던 그녀는 이런 순간을 위해 준비된 적이 없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항상 참을성이 가정을 지킨다고 가르쳤다. 하지만 지금 도윤의 차가운 눈에서 그녀는 자신이 단지 편리했던 선택이었음을 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체면이란 단어가 메아리쳤다. 김포에 계신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리지? 친정어머니의 눈물 젖은 얼굴이 떠올랐다. 시부모님은, 동네 사람들은, 서아를 홀로 키우는 이혼녀로서 서아가 자랄 때 아이들이 그녀를 어떻게 대할까 미라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자신의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다. 다음 달에 결혼할 거야. 강도윤의 말은 307호실의 공기를 얼음으로 바꾸었다. 윤미라의 귀에 핏소리가 울렸다. 산모를 위한 삼계탕이 담긴 보온통에서 김이 올라왔지만 그녀는 아무 냄새도 맡을 수 없었다. 서아를 가슴에 더 꽉 안으며 그녀는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따뜻한 느낌을 받았다. 겨울의 회색빛 하늘이 병실 창문을 통해 침대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진통 중에 그녀의 손을 잡고 딸이라는 소식에 눈물을 흘리고 100일 동안 매일 아침 미역국을 끓여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남자가 지금 임신한 비서를 위해 그녀를 버리고 있었다. 도윤 씨, 어젯밤 내내 당신은 여기 나와 함께 있었어요.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미라는 15년 동안 알았던 남편의 흔적을 필사적으로 찾으려 애썼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대학 축제에서의 도윤, 서로의 집안에 인사드릴 때 긴장했던 도윤, 첫 아파트를 함께 고를 때 설레했던 도윤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네가 들어야 할 말을 해준 것뿐이야.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도윤의 대답은 칼보다 더 날카로웠다. 그의 눈에는 미라가
15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냉정함이 깃들어 있었다. 가면이 완전히 벗겨져 남편이 있던 자리에 낯선 사람이 서 있었다. 병실의 형광등 빛이 도윤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미라는 불현듯 그의 넥타이가 새 것임을 알아차렸다. 그녀가 사준 적 없는 넥타이, 그는 혜진을 만나기 위해 차려입고 온 것이다. 아내가 출산하는 병실에 미라야, 솔직해지자. 언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지? 언제 내가 마지막으로 너를 보고 싶어서 집에 서둘러 왔었지? 도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랫동안 숨겨온 진실을 드러냈다. 창밖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울었다. 불길한 징조라고 미라의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다. 미라는 어린 시절 김포의 시골집에서 할머니와 함께 보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미라야, 남자는 네가 자신을 필요로 할 때만 곁에 있을 거다. 너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 할머니의 말씀이 귓가에 울렸다. 눈물을 삼키며 미라는 절망 속에서 애원했다. 제가 변할 수 있어요. 다시 일할 수도 있고. 그녀는 서울대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했고 도윤을 만나기 전까지는 유망한 미래가 있었다. 하지만 도윤은 첫 아이를 위해 그녀에게 경력을 포기하라고 요청했다. 그 아이는 결코 오지 않았고 이제 서아가 태어난 날 모든 것이 끝나고 있었다. 혜진이는 달라. 그녀는 나를 이해해, 도전해, 살아있게 해. 혜진에 대해 말할 때 도윤의 눈이 빛났다. 미라는 그 빛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한때 그녀를 향했던 빛이었으니까. 신생아 서아가 작게 움직이며 꿈을 꾸는 듯했다. 미라는 도윤의 얼굴에서 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같은 눈매, 같은 입술 모양, 이런 닮은 모습조차 도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듯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 적이 없다면 왜 결혼했어요? 미라가 묻고 싶지 않았던 질문이 마침내 입술에서 새어나왔다. 도윤의 대답은 그녀의 가슴을 찢었다. 너는 적합했어. 책임감 있고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셨지. 아내로서 완벽했으니까.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열정이야, 미라야. 상대방 없이는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느낌. 미라는 그 순간 자신이 단지 이력서처럼 검토되어 선택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사랑받는 여자가 아닌 유능한 직원처럼 고용되었던 것이다. 15해의 시간이 한순간에 거짓말이 되었다. 병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미라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혜진이 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최종적인 굴욕이 다가오고 있었다. 윤미라는 서울대 건축공학과 수석 졸업생이었다. 그 당시 그녀의 교수들은 한국의 자하 하디드가 될 거라고 예언했었다. 하지만 강도윤과의 결혼 후 그녀는 강남 아파트의 안주인이 되기 위해 모든 꿈을 접었다. 자신의 정체성을 완벽한 아내라는 역할에 맞추어 깎아내었다. 이제 그 남자는 미라가 그를 위해 변한 모든 것을 이유로 그녀를 경멸하고 있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눈 게 언제지? 내가 마지막으로 너를 보기 위해 서둘러 집에 온 게 언제였지? 도윤의 질문은 미라의 가슴을 찔렀다. 병실 모니터의 규칙적인 삐소리가 그녀의 심장 박동을 조롱하는 것 같았다. 저 다시 일할 수 있어요. 다시 공부할 수도 있고. 미라는 목숨을 구걸하듯 애원했다. 출산 직후에 그녀는 얼굴이 창백했고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이마에 붙어 있었다. 반면 도윤의 깔끔한 양복과 반짝이는 구두는 그들 사이의 깊은 단절을 상징하는 듯했다. 도윤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다. 혜진이랑은 달라. 그녀는 날 이해해, 도전해, 살아있게 해. 애인에 대해 말할 때 그의 눈에서 빛나는 열정을 보며 미라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병실 밖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미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알았다. 굴욕의 마지막 장이 시작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정혜진이 삼색 치료실에 들어섰을 때 미라의 굴욕은 완성되었다. 혜진은 보름달처럼 둥근 4달 된 배를 감싸 안는 미들그레이 컬러의 한복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완벽하게 정돈된 갈색 웨이브 머리카락이 승리자의 미소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녀는 미라가 그 순간 아닌 모든 것이었다. 젊고 아름답고 빛나고 당당했다. 오빠, 늦었어요. 혜진이 도윤에게 말했다. 그녀는 마치 미라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안녕하세요, 미라 씨. 아기 축하해요. 불륜녀가 배신당한 아내에게 말하는 계산된 잔인함이었다. 혜진은 단지 미라의 남편을 빼앗은 것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승리를 선언하러 왔다. 혜진은
미라의 침대 쪽으로 다가와 서아를 내려다보았다. 미라는 본능적으로 아기를 더 가까이 끌어안았다. 병실의 온도가 갑자기 떨어진 것 같았다. 우리 채원이의 언니를 보고 싶었어요. 우리도 공주님 이름을 골랐거든요. 혜진은 자신의 배를 당당하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손가락에 반짝이는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가 형광등 빛에 반사되어 미라의 눈을 찔렀다. 미라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존엄성과 함께 뿌리째 뽑힌 것 같았다. 이 여자는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녀의 딸을 배신으로 태어난 아이의 이복 언니로 만들고 있었다. 참, 결혼식에 쓸 건데 미라 씨가 고른 그 화병들 어디에 보관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오빠가 말하길 당신이 골랐다던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혜진의 달콤한 목소리 뒤에는 독이 숨겨져 있었다. 미라의 머릿속은 하얘졌다. 그녀가 도윤과 함께 일본 교토 여행에서 사온 그 화병들, 그들의 결혼 5주년 기념일 선물이었다. 이제 혜진은 그것을 자신의 결혼식 장식으로 사용하려고 했다. 병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다. 미라는 서아를 바라보았다. 아기는 이 모든 배신과 굴욕 속에서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미라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슬픔 너머에 있는 감정, 부러지지 않는 의지의 첫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채원이 아빠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미라 씨 레시피 좀 알려주실래요? 오빠가 미라 씨 된장찌개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혜진의 말은 독침 같았다. 미라는 숨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녀가 친정 어머니에게서 배운 된장찌개 레시피. 도윤이 출장 후 집에 돌아올 때마다 특별히 끓여주던 그 음식. 혜진은 미라의 병실을 마치 이미 자신의 영토인 양 활보했다. 창가에 놓인 병원 꽃병을 만지작거리며 꽃을 다시 배열했다. 이렇게 하면 더 예쁘네요. 무의식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토 표시였다. 미라는 창밖으로 눈이 내리는 것을 보았다. 인천의 2월은 항상 춥고 매서웠다. 그녀의 마음처럼. 우리 집 드레스룸은 어떻게 할까 생각 중이에요. 미라, 씨 옷들은 언제쯤 정리할 수 있을까요? 혜진은 미라의 병실 소파에 당당히 앉아 물병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매니큐어가 형광등 아래서 반짝였다. 그건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건 내 집이에요. 혜진은 키득거렸다. 그 웃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다. 아직 몰랐나요? 그 아파트는 처음부터 도윤 오빠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법적으로 미라 씨 집이 아니에요. 미라는 할 말을 잃었다. 15년 동안 그녀는 그 아파트의 모든 구석을 사랑으로 꾸몄다. 봄마다 발코니에 심는 제라늄, 도윤의 서재에 놓인 골동품 책상, 부엌의 향신료 정리함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손길로 선택되고 배치되었다. 서아 방은 채원이 보조 놀이방으로 쓸까 해요. 핑크색은 좀 촌스러운데 민트색으로 다시 칠해야겠어요. 혜진은 손톱을 검사하며 무심코 말했다. 미라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서서히 끓어올랐다. 아직 몸이 약해 제대로 일어설 수도 없는 상태에서 그녀는 서아를 꽉 안고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똑바로 서려고 애썼다. 나가주세요. 미라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혜진은 놀란 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미라 씨, 우리 어른스럽게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요? 결국 우린 채원이와 서아의 부모가 될 텐데. 나가주세요, 지금.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때 도윤이 병실로 들어왔다. 그의 표정에서 미라는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다. 도윤은 혜진이 이곳에 올 줄 몰랐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혜진의 팔을 잡았다. 혜진아, 왜 왔어? 내가 일 마치고 만나자고 했잖아. 혜진은 도윤에게 눈을 흘겼다. 기다리는 게 지루했어요. 그리고 미라 씨와 인사도 하고 싶었고요. 도윤은 미라를 바라보았다. 순간 그의 눈에 죄책감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지만 곧 사라졌다. 미라야,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좀 더 체계적으로 처리하려고 했는데. 미라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공허한 웃음이었다. 체계적으로요? 출산 직후에 이혼 통보하는 게 당신의 체계적인 계획이었어요. 혜진은 미라의 방역에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도윤의 팔을 붙잡고 속삭였다. 오빠 가요. 산후 호르몬은 여자를 불안정하게 만든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독설이 가득했다. 그들이 나가기 전 도윤은 미라에게 마지막 말을 던졌다. 미라야, 변호사가 내일 서류를 가지고 올 거야.
60일 안에 집을 비워줘. 미라는 서아를 더 꼭 안았다. 창밖에 눈이 더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다. 어둠이 그녀를 삼키려는 듯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미라는 강남의 번화가를 내려다보는 그들의 아파트 32층에 마지막으로 서 있었다. 퇴원한 지 이틀째, 미라는 도윤이 보낸 택시를 타고 집이라고 불렀던 곳으로 돌아왔다. 병원 가방 하나와 신생아 서아를 안은 채 그녀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현관문 앞에 섰다. 지문, 인식기에 손가락을 대자 익숙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적어도 아직은 그녀의 지문이 등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미라는 이곳이 더 이상 그녀의 집이 아님을 직감했다. 거실, 소파 위에 혜진의 가방이 놓여 있었다. 부엌 싱크대에는 그녀가 쓴 듯한 머그잔이 있었다. 공기 중에는 미라가 쓰지 않는 향수 냄새가 감돌았다. 라벤더와 바닐라의 달콤한 향. 미라는 본능적으로 서아를 더 가까이 끌어안았다. 왔구나. 혜진이 미라의 드레스룸에서 나왔다. 그녀는 미라의 실크 가운을 입고 있었다. 도윤이 파리 출장에서 선물로 사온 그 가운. 미라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어떻게 둘이서 이렇게 나를 모욕할 수 있어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아가 불안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혜진의 대답은 독이 묻은 달콤함으로 가득했다. 우리는 당신을 모욕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하게 대하는 거죠. 도윤 오빠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요. 최후의 일격은 방금 샤워를 마친 듯 젖은 머리에 도윤에게서 왔다. 그리고 난 너를 사랑한 적이 없어. 미안하지만 명확하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미라의 세상이 멈춘 듯했다. 그녀의 귀에 핏소리가 울렸다. 15년의 결혼 생활이 거짓말이었다니. 그녀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환상이었다니. 그럼 왜 나와 결혼했어요? 미라의 질문은 맥박처럼 뛰는 아파트의 침묵 속에 메아리 쳤다. 도윤은 어깨를 으쓱했다. 너는 완벽한 아내 후보였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셨고 너의 가문도 훌륭했고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 그럼 내가 한 모든 희생은 내 경력, 내 꿈. 미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서아가 울기 시작했다. 혜진이 한숨을 내쉬었다. 아기가 울어요. 진정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당신이 감히... 미라가 말을 시작했지만 도윤이 가로막았다. 미라야, 변호사가 보낸 서류는 봤지? 60일 안에 이사해야 해. 그리고 매달 30만 원을 서아 양육비로 줄게. 도윤의 목소리는 비즈니스 미팅에서처럼 냉정했다. 30만 원이요? 당신 월급이 1,500만 원인데? 미라는 믿을 수 없었다. 도윤은 혜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미라가 본 적 없는 부드러움이 있었다. 우리는 새 가족을 시작해야 해. 채원이도 곧 태어날 거고. 그래서 우리 딸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미라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때 혜진이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미라를 질식시킬 것 같았다. 미라 씨,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당신은 15년 동안 일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아이를 키울 건가요? 30만 원이 어디예요? 고마워해야죠. 미라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당신들 둘 다 나가세요. 당장 나가요. 이건 내 집이야. 도윤이 냉정하게 대답했다. 그럼 내가 나갈게요. 미라는 아직 제대로 걷기 힘든 상태였지만 아파트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그녀의 의지는 강철 같았다. 문에 도달했을 때 도윤의 마지막 말이 그녀를 따라왔다. 미라야, 네오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항상 나에게 의존해왔잖아. 그게 내 본성이야. 미라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서아를 가슴에 안고 눈물을 삼켰다. 문을 닫으며 미라는 자신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새로운 감정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두려움이나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였다. 그리고 분노는 때때로 가장 강력한 연료가 될 수 있다. 미라는 인천행 전철 안에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다. 겨울 해가 지고 있었다. 서아는 포대기에 단단히 쌓여 그녀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다. 미라의 손에는 도윤이 던져준 노란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전철이 흔들릴 때마다 아파트를 떠나온 현실이 꿈이 아님을 상기했다. 송도의 작은 모텔 앞에 서서 미라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노숙의 공포를 느꼈다. 지갑 속에는 8만 원이 전부였다. 도윤은 그녀의 모든 카드를 차단했고
공동 계좌를 동결시켰다. 마치 15년의 결혼 생활을 단번에 지우려는 듯이. 일주일만 머무르실 건가요? 모텔 주인이 물었다.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현금을 건넸다. 7만 원. 남은 돈은 고작 1만 원. 딸을 위한 기저귀와 분유를 사기에도 부족한 금액. 낡은 모텔방 침대에 앉아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노란 봉투를 열었다. 도윤이 이미 서명한 이혼 서류와 함께 월 30만 원의 양육비 제한과 60일 내 집 비우기 통지서가 들어있었다. 60일, 새 삶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우리 어떡하지 서아야? 미라가 속삭였다. 서아는 커다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신뢰에 찬 눈빛이 미라의 가슴을 찔렀다. 이 작은 생명체는 완전히 그녀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미라는 휴대폰을 켰다. 배터리가 10%밖에 남지 않았고 충전기는 아파트에 두고 왔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대학 시절 친구 박수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라야? 오랜만이다. 수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미라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눈물이 쏟아졌다. 수연아, 도움이 필요해. 1시간 후 수연이 모텔에 도착했다. 그녀는 미라를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꼭 안아주었다. 수연의 품에서 미라는 마침내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눈물을 쏟아냈다. 다 말해봐. 수연은 미라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미라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도윤의 배신, 혜진의 임신, 병실에서의 잔인한 이혼 통보, 강남 아파트에서의 마지막 굴욕적인 만남까지. 수연은 묵묵히 들었다. 미라야, 너 법적으로 권리가 있어. 변호사를 만나봐야 해.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미라는 쓴웃음을 지었다. 무슨 돈으로? 내 통장에는 1만 원이 전부야. 수연은 미라의 어깨를 꽉 잡았다. 우선 너희는 내 집에서 지낼 거야. 그리고 내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 첫 상담은 무료로 해줄 거야. 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난 이제 아무것도 없어, 수연아. 경력도 없고 돈도 없고 하지만 내겐 머리가 있잖아. 수연이 미라의 이마를 가리켰다. 서울대 건축공학과 수석 졸업생. 그 머리는 여전히 거기 있어. 도윤이 그걸 숨기게 했을 뿐이야. 미라는 서아를 바라보았다. 아기는 이제 깨어나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난 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수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미라야, 네가 포기하면 도윤이 이기는 거야. 그게 그가 원하는 거라고 생각해? 너를 무너뜨리는 것. 미라의 눈에 결의가 서서히 차올랐다. 손가락으로 서아의 부드러운 뺨을 쓰다듬으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 작은 생명을 위해, 그리고 그녀 자신을 위해 그녀는 싸울 것이다. 수연아, 고마워. 미라의 목소리는 이제 더 강해졌다. 뭘? 우리 대학 때부터 친구잖아. 수연이 웃었다. 그리고 내일부터 당장 네 경력을 다시 시작할 거야. 어떻게? 미라가 물었다. 내 회사의 새 프로젝트에 구조공학 전문가가 필요해. 수연의 눈이 반짝였다. 네가 완벽할 것 같은데.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희망의 눈물이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었다. 도윤 없이도 그녀는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아니,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번창할 것이다. 수연의 송도 아파트는 미라가 강남에 두고 온 집보다 작았지만 훨씬 더 따뜻했다. 거실 소파에서 잠에서 깬 미라는 창밖으로 인천 앞바다가 보이는 풍경에 잠시 넋을 잃었다. 2월의 차가운 바다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다. 잘 잤어? 수연이 2잔의 따뜻한 보리차를 들고 나타났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밤새 서아가 3번이나 깼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안전하게 잠들 수 있었다. 오늘 면접 준비는 됐어. 수연이 물었다. 미라는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수연이 일하는 한울건축의 프로젝트 컨설턴트 자리. 미래에게는 5년 만에 첫 직장 면접이었다. 그녀는 도윤을 만나기 전 인천 해안가 재개발 프로젝트에서 일했었다. 그때는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다. 내 옷 좀 빌려도 될까? 미라가 물었다. 그녀는 급하게 아파트를 나오며 정장을 가져오지 못했다. 수연은 웃으며 이미 준비해둔 네이비 블루 정장을 내밀었다. 내가 너보다 좀 크니까 딱 맞을 거야. 서아는 수연이 준비한 아기, 요람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미라는 아이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수연아, 정말 괜찮을까? 5년 동안 일을 안 했는데 걱정 마. 내 실력은 그대로일 거야. 그리고 엄마가 되면서 얻은 관리 능력도 있잖아.
수연은 미라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리고 내가 전무님께 내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렸는데 무척 인상적이라고 하셨어. 미라는 수연이 가져온 노트북으로 자신의 옛 작업들을 다시 보았다. 인천 송도 단지 설계, 부천 문화센터 구조 분석, 서울 마포구 오피스 빌딩 리모델링 제안서, 그녀가 열정을 쏟았던 프로젝트들, 도윤을 만나기 전 그녀가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꼈던 순간들. 이거 내가 정말 했던 일이구나. 미라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보고서들을 보며 속삭였다. 오전 10시 미라는 한울 건축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마주 앉은 이사 2명이 그녀의 이력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미라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떨림을 감추려 애썼다. 윤미라 씨 5년의 경력 공백이 있네요. 김 이사가 말했다. 미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네, 결혼 후 가정에 전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건축 분야의 최신 동향을 계속 공부해왔고 여러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것은 반쯤은 거짓말이었다. 미라는 처음 2년간은 정말 공부했지만 도윤이 그녀의 커리어 관심을 점점 가정에 소홀하다는 증거로 사용하면서 포기했었다. 인천 영종도 복합단지 프로젝트에 참여하셨군요. 인상적입니다. 박 이사가 말했다. 그 프로젝트의 구조적 난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라는 잠시 당황했다. 5년 전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갑자기 모든 기억이 물밀듯이 돌아왔다. 해안가 염분의 강한 특수 콘크리트 배합, 태풍에 견디는 기초 구조, 비용 효율적인 내진 설계. 영종도 프로젝트의 주요 과제는 해안지대의 염분과 강한 바람에 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미라의 목소리가 점점 자신감을 얻었다. 저희 팀은 특수 방염 처리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와 외부 압력을 분산시키는 곡선형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미라는 회의실에 있는 화이트보드에 가서 허락을 구한 후 구조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이 기억하고 있었다. 선이 페이지를 채우면서 미라는 자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전문성, 그녀의 열정, 그녀의 진정한 자아가 돌아오고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건물의 수명을 30% 연장하면서도 건설 비용을 15%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미라는 설명을 마쳤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박 이사가 미소를 지었다. 인상적입니다, 윤 씨. 정말 인상적입니다. 미라는 그 순간 깨달았다. 도윤이 빼앗아간 것은 그녀의 자신감이었지 그녀의 능력이 아니었다. 그리고 자신감은 되찾을 수 있는 것이었다. 축하해, 미라야. 수연이 소주 한 병과 함께 미라를 맞이했다. 미라는 지친 표정으로 수연의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섰다. 서하는 수연의 어머니가 돌봐주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 hen 합격이야. 미라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했다. 월급은 350만 원. 프로젝트당 보너스도 있대. 수연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다. 봤지? 내가 뭘 했어? 내 실력을 알아봐 주실 거라고. 미라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제 막 현실감이 밀려오고 있었다. 5해 만에 취업. 그것도 준수한 대우로. 아직 도윤이 주겠다는 양육비의 10배 이상이었다. 내일부터 출근이야. 미라가 말했다. 서아는 어떡하지? 우리 엄마가 봐주신대. 할머니가 되고 싶어 안달이셨거든. 수연이 웃었다. 솔직히 서아가 너무 귀여워서 엄마가 안 놓아주려고 하실걸. 미라는 수연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안방으로 향했다. 박 여사는 서아를 안고 포근한 미소를 짓고 계셨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미라가 고개를 숙였다. 무슨 소리, 이 할미가 아기 못 봐주면 누가 봐준다고. 박 여사는 손사래를 쳤다. 그나저나 집은 어떡할 거니? 그 남자가 60일 안에 나가라고 했다며. 미라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 모르겠어요. 일단 수연인에서 신세 지면서 돈을 모아야. 아이고, 말도 안 돼. 박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아랫집이 비었어. 월세 50만 원짜리. 보증금은 내가 대줄게. 미라는 놀라 말문이 막혔다. 어머님, 그건 너무... 됐어. 내 딸 친구가 어려운데 가만히 있을 순 없지. 박 여사는 서아의 볼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 아이가 편안하게 자랄 곳이 필요해. 수연이 뒤에서 미라의 어깨를 잡았다. 엄마 말씀 들어. 아랫집은 작지만 깨끗해. 당장 이사할 수 있어. 다음 날 미라는 박 여사가 말씀하신 아랫집을 보러 갔다. 22평 남짓한 아파트였지만 햇빛이 잘 들어오고 바다가 보이는 전망이 매력적이었다. 강남의 호화로운 집과는 비교할
수없었지만 미라는 이상하게도 이곳에서 더 편안함을 느꼈다. 마음에 들어 박 여사가 물었다. 네. 정말 좋아요. 미라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보증금이 그건 걱정 마. 네가 자리 잡으면 천천히 갚아도 돼. 박 여사는 미라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거야. 그날 저녁 세 여자는 간소한 집들이 파티를 열었다. 수연은 된장찌개와 불고기를 준비했고 박 여사는 손수 만든 김치와 장아찌를 가져오셨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사였다. 건배, 수연이 소주잔을 들었다. 미라의 새 시작을 위해 박 여사도 잔을 들었다. 그리고 이 작은 공주님의 밝은 미래를 위해. 미라는 잔을 들면서 눈물이 핑 돌았다. 두 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울지 마. 수연이 미라의 어깨를 안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그날 밤 새 아파트의 작은 방에서 서아를 재우며 미라는 문득 깨달았다. 강남의 럭셔리 아파트에서보다 이 작은 공간에서 그녀는 더 안전하고 사랑받는다고 느꼈다. 도윤이 그녀에게서 빼앗아간 것들이 있었지만 그가 결코 빼앗지 못한 것도 있었다. 그녀의 가치와 그녀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창문 너머로 인천의 밤바다가 은빛으로 빛났다. 미라는 잠든 서아의 작은 손을 잡았다. 우리 괜찮을 거야, 서아야. 그녀는 속삭였다. 엄마가 너를 위해 강해질 거야. 서아의 작은 입술이 꿈속에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밀에게 어떤 약속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미라야, 네 통장에 돈이 8만 원밖에 안 남았어. 수연은 작은 키친 테이블에 미라의 지갑을 내려놓았다. 미라는 그 순간에도 서아에게 모유 수유를 하고 있었다. 병원을 나온 지 일주일, 재정적 현실은 악몽 그 자체였다. 도윤은 모든 카드를 차단하고 공동 계좌를 동결시키고 경제적 고리를 한 번에 끊어버렸다. 서아의 작은 입술이 미라의 가슴에서 떨어지자 미라는 아이를 어깨에 기대어 등을 토닥였다. 창밖으로 인천의 회색빛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첫 월급은 아직 한 달이나 남았다. 8만 원으로 어떻게 한 달을 버텨? 미라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수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미라야, 더 안 좋은 소식이 있어. 미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무슨 일이야? 도윤이 어제 전화했어. 수연이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이것 봐. 미라가 본 메시지는 명백한 협박이었다. 금요일까지 이혼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면 도윤은 법정에서 서아의 친자 관계를 부정할 것이라고 했다. 수연이 전달한 서류는 더욱 잔인했다. 도윤은 이혼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아가 자신의 딸이 아니라고 주장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럴 수 없어. 서아는 도윤을 쏙 빼닮았는데 미라가 항의했다면 할 수 있어. 그리고 실제로 할 거야. 수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심각했다. 변호사 말로는 이런 소송은 최소 2년이 걸린대. 그 기간 동안 너는 한 푼도 받지 못해. 미라는 서아를 더 가까이 끌어안았다. 아이의 작은 심장 박동이 그녀의 가슴에 닿았다. 왜 이럴까? 자기 친딸인데. 널 무너뜨리려는 거야. 수연이 설명했다. 도윤은 네가 굴복하길 원해. 네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너져서 그가 제시하는 어떤 조건이라도 받아들이길 원하는 거지. 미라는 것일 창문으로 바깥을 바라보았다. 송도의 아파트 단지 너머로 인천 항구가 희미하게 보였다. 그 많은 배들, 먼 곳으로 떠나는 배들. 그녀도 지금 인생의 바다에 떠있는 기분이었다. 표류하는 배처럼. 변호사비는 얼마나 들까? 미라가 물었다. 초기 상담비만 50만 원. 수연이 대답했다. 그리고 소송을 시작하면 최소 300만 원 이상. 미라는 쓴웃음을 지었다. 내 전 재산이 8만 원인데 350만 원은 어디서 구해? 수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게 도윤의 전략이야. 네가 법적으로 싸울 수 없게 만드는 거지. 이때 수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도윤이라는 이름이 뜨자 두 여자는 얼어붙었다. 받아봐. 미라가 말했다. 뭘 원하는지 알아야 해. 수연은 통화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을 켰다. 도윤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수연 씨, 미라 좀 바꿔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미라는 수연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 씨. 미라야, 들어봐. 나도 이런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아. 도윤의 목소리는 가짜 동정심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너도 알잖아. 내가 제안한 조건이 최선이라는 걸. 법정에 가면 너만 고통받게 될 거야.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서아를 품에 안았다. 당신은 내 모든 걸 빼앗아 갔어. 이제 내 딸까지 부정하려고? 내 딸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지? 도윤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다. 네가 서명하지 않으면 난 끝까지 갈 거야. 유전자 검사까지. 네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보자고. 전화가 끊겼다. 미라는 창백한 얼굴로 수연을 바라보았다. 서아는 분명 도윤의 딸이야. 그는 알면서도 이건 진실에 관한 게 아니야. 수연이 미라의 손을 잡았다. 너를 무너뜨리기 위한 심리전이야. 미라는 서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도윤의 눈, 도윤의 코, 도윤의 입술,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다. 하지만 법정 싸움에서는 2년의 시간과 수백만 원의 비용이 필요했다. 그녀에게는 단 8만 원밖에 없었다. 시간이 없어. 미라가 중얼거렸다. 서아의 분유와 기저귀를 살 돈도 부족한데 어떻게 변호사를 고용해? 수연은 미라의 어깨를 꽉 잡았다. 포기하지 마. 우리가 방법을 찾을 거야.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수연이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류 봉투를 들고 서 있었다. 윤미라 씨 계십니까? 법원 명령입니다. 법원 명령서는 미라의 손에서 무거웠다. 24시간 내에 강남 아파트에서 모든 개인 소지품을 빼내라는 명령이었다. 미라의 이름이 임대차 계약서에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녀는 단지 방문자에 불과했다. 15년의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으로 정리되었다. 내일 가서 짐을 빼야겠네. 미라가 체념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연은 화가 나 보였다. 이건 불법이야. 너희는 부부였어. 계약서에 내 이름이 없어. 도윤이 항상 자신의 이름으로만 했어. 미라는 쓰게 웃었다.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그때 미라의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라 씨, 혜진이에요. 혜진의 달콤한 목소리에 미라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수연은 미라의 표정 변화를 알아차리고 가까이 다가왔다. 뭘 원하시나요? 미라가 차갑게 물었다. 저 걱정되어서요. 아기는 잘 지내요? 혜진은 마치 걱정하는 친구처럼 말했다. 그 세련된 잔인함이 미라의 가슴을 찔렀다. 우리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예,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걱정하고 있어요. 혜진이 계속했다. 도윤 오빠와 제가 해결책을 제안하려고요. 미라는 눈을 감았다. 당신들이 내 인생을 망쳤어요. 드라마틱하게 굴지 마세요.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혜진의 제안은 가짜 관대함으로 가득했다. 서에게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주는 대신 미라가 즉시 이혼에 서명하고 5년 동안 양육비 재검토를 요청할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이었다. 미라는 쓴웃음을 지었다. 50만 원. 인천에서 아파트 월세도 안 되는 금액이었다. 서아의 기저귀와 분유, 의료비를 생각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다. 그리고 혜진이 달콤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일요일까지 집에서 나가주세요. 도윤 오빠와 제가 결혼식을 올릴 거거든요. 우리 집에서 피로연을 하고 싶어요. 미라는 숨이 막혔다. 우리 집에서요? 혜진의 웃음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렸다. 이제 당신 집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 남편 집에서 결혼식을 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침묵이 흘렀다. 미라는 창밖으로 송도의 겨울, 하늘을 바라보았다. 회색빛 구름이 모여들고 있었다. 폭풍이 오고 있었다. 생각해보세요, 미라 씨. 혜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50만 원이면 당신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는 큰 돈이에요. 만약 제가 거절하면요? 그럼 도윤 오빠가 친자 관계를 부정할 거예요. 2년 동안 법정에서 싸우면서 한 푼도 받지 못할 거고 변호사 비용도 내야 하죠. 혜진의 위협은 명백했다. 미라는 주먹을 꽉 쥐었다. 협박하시는 거예요? 현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혜진의 목소리는 이제 얼음장 같았다. 금요일까지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면 제안은 취소돼요. 그때부터는 도윤 오빠가 말한 대로 할 거예요. 통화가 끝났다.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에서 분노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뭐래? 수연이 물었다. 결혼식을 우리 집에서 한대. 그것도 이번 주 일요일에.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50만 원에 양육비를 제안했어. 내가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수연은 격분했다. 미쳤나? 도윤이 얼마를 버는데? 매달 1,500만 원. 미라가 대답했다. 회사에서 최연소 이사야. 그런데 자기 딸에게 50만 원? 수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한국 법에 따르면 최소한 급여의 30%는 주어야 해. 450만 원이야. 미라는 갑자기 기운이 빠졌다. 하지만 어떻게 증명해? 도윤은 모든 증거를 숨길 거야. 포기하지 마. 수연이 미라의 손을 꽉 잡았다. 저 혜진이란 여자, 그녀도 언젠가 똑같은 상황에 처할 거야. 도윤이 그녀에게도 똑같이 할 거라는 걸 모르나 봐. 미라는 서아를 바라보았다. 아기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이 모든 어른들의 잔인한 게임을 모른 채 미라의 가슴에서 분노가 끓어올랐다. 아기를 위한 분노, 자신을 위한 분노. 그리고 이 분노는 그녀를 어둠 속에서 이끌어줄 불빛이 될 것이었다. 수연아, 서류에 서명하지 말자. 법정에서 싸울 거야. 미라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에는 두려움이 어려 있었다. 오후의 햇살이 송도 아파트의 거실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미라의 마음은 한겨울 같았다. 무슨 돈으로, 미라야? 8만 원밖에 없고 아이를 키워야 해. 수연은 현실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미라는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어쩌면 그들이 맞을지도 몰라. 어쩌면 나는 정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도. 그만해. 수연이 갑자기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미라야, 너는 서울대 건축공학과 최우수 졸업생이야. 너는 부산 해안 재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설계자였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미라는 눈물을 닦았다. 그건 5년 전 얘기야. 이제는 아무도 나를 고용하지 않을 거야. 한울 건축에서 널 고용했잖아. 수연이 지적했다. 미라는 쓴웃음을 지었다. 첫 월급은 한 달 후에야 받아. 그때까지 어떻게 버텨? 수연은 미라 앞에 앉아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미라야, 제안이 있어. 내 개인 컨설팅 회사에서 일해줬으면 해. 지금 3개의 프로젝트가 있는데 구조 분석이 필요해. 프로젝트당 300만 원을 줄게. 미라는 놀라서 수연을 바라보았다. 300만 원이라고? 수연아, 그건 자선이야. 자선이 아니라 비즈니스야.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내 클라이언트들은 유능한 전문가가 필요하고 너는 그 능력을 증명할 기회가 필요해. 미라는 믿을 수 없었다. 갑자기 900만 원의 수입이 생긴다니. 그것은 도윤이 제안한 양육비의 18배였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미라가 망설였다. 당연하지. 수연이 미소 지었다. 너의 전문성은 여전히 그대로야. 다만 도윤이 그것을 보지 못하게 했을 뿐이야. 수연은 노트북을 열고 프로젝트, 파일들을 보여주었다. 부산의 해변 리조트, 인천의 상업단지, 용인의 문화센터. 모두 구조적 분석과 컨설팅이 필요한 대형 프로젝트들이었다. 첫 번째 마감은 다음 주야. 수연이 설명했다. 부산 해변 리조트의 내진 설계 검토. 오전에 한울 건축에서 일하고 저녁에 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을까? 미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것은 기회였다. 단지 돈을 버는 기회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였다. 할게. 미라가 결심했다. 내가 여전히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게. 수연이 환하게 웃었다. 내가 아는 미라가 돌아왔군. 그 순간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수연이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또 다른 남자가 서 있었다. 윤미라 씨를 찾습니다. 강도윤 씨의 변호사입니다. 미라와 수연은 불안한 시선을 교환했다. 미라는 천천히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다. 제가 윤미라입니다. 변호사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명함을 건넸다. 김민혁 변호사입니다. 강도윤 씨가 새로운 제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라는 긴장된 손길로 명함을 받았다. 어떤 제안인가요? 양육비를 20만 원으로 줄이는 대신 아파트에서 48시간 내로 퇴거하면 친자관계, 소송은 제기하지 않겠다는 제안입니다. 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처음에 30만 원, 그 다음 협상카드로 50만 원, 이제는 다시 20만 원. 도윤은 그녀가 얼마나 절박한지 시험하고 있었다. 그리고 변호사가 덧붙였다. 강 씨는 내일 오후 2시에 짐을 빼는 시간을 주선했습니다. 그 시간에 아파트에 와서 개인 물품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미라는 흔들리는 다리로 소파에 앉았다. 48시간. 그녀의 인생 15년이 정리되는데 주어진 시간은 고작 48시간이었다면 생각해 볼게요. 미라가 겨우 대답했다. 변호사가 떠난 후 수연은 미라 옆에 앉았다. 미라야, 이건 심리전이야. 도윤은 네가 무너지길 원해. 미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송도의 겨울바다 위로 갈매기 한 마리가 자유롭게 날고 있었다. 그 순간 미라의 마음속에 결심이 굳어졌다. 난 무너지지 않을 거야. 송도의 새벽은 차갑고 고요했다. 미라는 창가에 서서 바다 너머로 떠오르는 햇살을 바라보았다. 잠을 이루지 못한 그녀의 눈 아래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수연이 가져다 준 노트북과 부산 해변 리조트 프로젝트 도면이 펼쳐져 있었다. 밤새 일한 흔적이었다. 서아는 아직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미라는 아이의 작은 얼굴을 쓰다듬었다. 엄마가 널 지켜줄게. 그녀는 속삭였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도윤이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미라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야 미라야, 통지서 받았지? 도윤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집행관의 목소리였다. 네. 미라는 단답형으로 대답했다. 오늘 오후 2시 아파트에서 내 물건을 정리할 수 있어. 그 이후로는 보안을 변경할 거니까 출입할 수 없을 거야. 미라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송도의 겨울은 유독 매서웠다. 도윤 씨, 나는 방금 아이를 낳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집에서 쫓아낼 수 있어요? 그 집은 내 것이 아니야. 우리가 샀을 때부터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 도윤의 대답은 냉혹했다. 미라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다음 말을 고르고 있었다. 도윤이 먼저 말을 이었다. 미라야, 똑똑하게 굴어. 서류에 서명하고 양육비를 받고 이런 쓸데없는 저항을 그만둬. 당신이 생각하는 내 가치가 20만 원이에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가 뭘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를 고소? 무슨 돈으로? 도윤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가 미라의 가슴을 찔렀다. 15년 동안 사랑했던 남자의 웃음이 이제는 칼날이 되어 그녀를 베고 있었다. 미라야, 너는 직업도 없고 수입도 없고 추천서도 없어. 어떤 판사가 경력 단절 여성에게 높은 양육비를 줄 것 같아? 도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미라의 가장 깊은 불안을 겨냥했다. 나는 건축공학자였어요. 미라가 반박했다. 그랬지. 5년 전에는. 지금은 팔 달린 인큐베이터에 불과해. 도윤의 잔인한 말이 미라의 귀를 때렸다. 미라는 몸을 떨며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았다. 밤새 작업한 구조 설계도가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전문성, 그녀의 지식, 도윤이 빼앗아간 줄 알았던 그녀의 가치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당신이 틀렸어요. 미라가 조용히 말했다. 뭐라고? 당신이 틀렸다고요. 나는 여전히 건축공학자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일하고 있어요. 미라의 목소리는 점점 강해졌다. 도윤이 잠시 침묵했다. 미라는 그가 놀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곧 그의 목소리가 다시 차갑게 돌아왔다. 누가 너를 고용했대? 수연이겠지. 도윤이 비웃었다. 자선사업이네. 미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도윤은 항상 그녀의 불안을 자극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은 나를 아직도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미라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미라야, 난 너를 누구보다 잘 알아. 도윤의 목소리는 도끼를 품었다. 너는 용기가 없어. 항상 쉬운 길을 선택했지. 내일까지 서류에 서명해. 아니면 네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어주지. 전화가 끊겼다.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창밖의 눈은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미라의 내면에서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노트북으로 돌아가 작업을 계속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마치 5년의 경력 단절이 없었던 것처럼 미라는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기 시작했다. 도윤의 아내가 되기 전의 자신, 강하고 자신감 넘치던 그 여자를 기억해냈다. 도윤 씨, 미라는 중얼거렸다. 당신은 나를 깨웠어요. 그리고 그건 당신이 한 가장 큰 실수가 될 거예요. 도윤이 뭐래?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그녀는 미라의 창백한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내가 용기가 없다고 했어. 항상 쉬운 길을 선택한다고. 미라는 식탁에 앉아 따뜻한 미역국을 바라보았다. 산모를 위한 전통 음식이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다. 어쩌면 그가 맞을지도 몰라. 미라가 숟가락을 든 채 멍하니 말했다. 창밖으로 눈이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인천의 하늘은 무겁고 회색빛이었다. 틀렸어.
수연은 단호하게 말하며 미라 앞에 앉았다. 미라야, 도윤이 왜 그렇게 서둘러 서류에 서명하길 원하는지 알아.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너를 협박하는지. 미라는 고개를 들어 수연을 바라보았다. 왜? 너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야. 수연은 미라의 손을 꽉 잡았다. 도윤은 네가 자신의 힘을 발견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어. 너의 잠재력을 알기 때문이야. 수연의 눈에는 단호한 믿음이 있었다. 도윤 같은 남자들은 자신이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만 공격해. 그는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 미라는 수연의 말을 곱씹었다. 15년의 결혼 생활 동안 도윤은 점점 그녀의 경력, 그녀의 꿈, 그녀의 사회적 관계를 통제해왔다. 마치 그녀가 자신의 날개를 펼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나를 두려워한다고? 미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수연아, 내 상태를 봐. 아기를 안고 거의 노숙자가 될 뻔했어. 그래, 바로 지금 내 상태를 봐. 수연은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다. 밤새 프로젝트를 완성했잖아. 출산 2주 만에 너는 이미 전문가로서 일하고 있어. 도윤은 널 그저 팔 달린 인큐베이터라고 불렀지? 그런데 넌 지금 뭘 증명하고 있어? 미라는 화면에 떠있는 구조 설계도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도면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정체성이었다. 도윤이 빼앗아가려 했던 그녀의 일부였다. 도윤은 네가 법적으로 싸울 수 없을 만큼 무력하기를 바라. 그는 네가 그저 순종적인 전 아내로 남기를 원해. 수연이 계속했다. 하지만 미라야, 네가 정말 그렇게 약한 사람이었어? 미라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서울대 건축공학과에서 남학생들 사이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던 여학생이었다. 부산 해안 프로젝트에서 팀장을 맡았던 젊은 엔지니어였다. 국제건축대회에서 상을 받았던 유망주였다. 내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미라가 자신에게 물었다. 네가 변한 게 아니야, 수연이 말했다. 너는 그저 도윤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을 뿐이야. 하지만 진짜 미라는 여전히 여기 있어. 서아가 깨어나 작게 울기 시작했다. 미라는 아이를 안아 올렸다. 서아의 눈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신뢰와 사랑으로 가득 찬 눈이었다. 수연아, 미라가 결단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나 서류에 서명하지 않을 거야. 법정에서 싸울 거야. 무슨 돈으로? 수연이 물었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내가 번 돈으로. 내가 프로젝트를 마치면 900만 원을 받을 수 있잖아. 충분해. 미라의 목소리는 이제 확신에 차 있었다. 그리고 도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수연이 미소를 지었다. 그는 내가 여전히 무력하다고 생각해. 내가 여전히 그에게 의존한다고 믿고 있어. 미라가 대답했다. 바로 그거야. 수연이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도윤의 가장 큰 실수는 널 과소평가한 거야. 그는 네 안에 있는 불꽃을 잊었어. 미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그쳤고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마치 자연도 그녀의 결심을 축하하는 것 같았다. 서아야, 미라는 딸에게 속삭였다. 엄마가 용기 없는 사람이라고 아빠가 말했대. 하지만 아빠는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잊어버렸어. 서아는 작은 손을 뻗어 미라의 얼굴을 만졌다. 그 순간 미라는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느꼈다. 그녀에게는 서아가 있었고 수연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의 내면에 깨어난 불꽃이 있었다. 윤미라 씨, 한울 건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 이사가 사무실 문 앞에서 미라를 맞이했다. 인천 송도의 고층 빌딩 23층 유리창 너머로 서해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미라는 딱 맞는 네이비 블루 정장을 입고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라는 자신의 책상으로 안내되었다. 깔끔한 책상 위에는 컴퓨터와 영종도 프리미엄 아울렛 프로젝트 폴더가 놓여 있었다. 그녀의 첫 번째 공식 프로젝트였다. 팀 미팅은 30분 후에 시작합니다. 박 이사가 말했다. 이 프로젝트의 구조 설계를 검토해 주세요. 바람과 염분, 그리고 관광객 밀집도를 고려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미라는 심호흡을 하고 폴더를 열었다. 도면이 펼쳐지자 그녀의 전문가적 시선이 즉시 몇 가지 문제점을 포착했다. 해안가 건물의 기초 설계가 태풍에 취약했고 하중 분산이 불균형했다. 30분 후 회의실에서 미라는 팀원들 앞에 섰다.
대부분 그녀보다 어린 남자 엔지니어들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의심이 어려 있었다. 5년간 경력 단절된 여자가 뭘 알겠어? 라고 말하는 듯한 시선이었다. 영종도 프로젝트의 현 설계에는 몇 가지 구조적 취약점이 있습니다. 미라가 프로젝터에 자신의 분석을 띄웠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다. 이 부분과 이 부분, 미라는 레이저 포인터로 도면을 가리켰다. 해안 침식과 강풍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태풍이 오면 기초가 약화될 위험이 있어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코웃음을 쳤다. 그런 극단적 상황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을까요? 비용만 올라갈 텐데요. 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작년 태풍 미란을 기억하세요? 인천 앞바다 건물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요. 안전은 비용 문제가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작년 태풍 피해 사진들과 구조 분석 데이터를 보여주었다. 밤새 준비한 자료였다. 미라의 전문성과 철저한 준비의 회의실에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다. 제 제안은 이렇습니다. 미라는 자신이 설계한 대안을 보여주었다. 기초를 50cm로 더 깊게 하고 이중 강화 구조를 추가하면 태풍에도 안전합니다. 비용은 4% 증가하지만 건물 수명은 25년에서 40년으로 연장됩니다. 박 이사가 감탄의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놀라운 분석입니다, 윤 씨. 이걸 어떻게 하룻밤 만에... 미라는 미소를 지었다. 제가 5년 전 부산 해안 프로젝트에서 비슷한 문제를 해결했었습니다. 경험이 도움이 됐네요. 회의가 끝나고 미라는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왔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알 수 없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윤미라 씨?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산에서 온 변호사입니다. 강도윤 씨 관련해서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미라는 경계심이 올라왔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아셨죠? 수연 씨가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그녀의 대학 동창이에요.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미라는 잠시 망설였다. 도윤의 또 다른 함정일 수도 있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계속했다. 도윤 씨의 실제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요. 그가 재산을 숨기고 있다면 법원은 훨씬 높은 양육비를 판결할 겁니다. 미라는 창밖으로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흰 눈송이들이 회색 하늘에서 춤추듯 내려왔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그녀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미라가 물었다. 내일 점심 어떠세요? 송도 센트럴파크 근처 카페에서? 약속을 잡은 후 미라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싸우고 있었다. 서아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그녀 자신의 존엄성을 위해. 강태주 씨, 오시라고 하셨습니다. 송도 센트럴파크 카페의 직원이 미라와 김진우 변호사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한 남자를 안내했다. 창밖으로는 얼어붙은 공원의 겨울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김 변호사는 일어나 악수를 청했다. 김진우입니다. 통화 감사합니다. 윤미라. C케이스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주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는 40대 중반의 단정한 외모를 가진 남자였다. 인천지방법원에서 10년 근무했습니다. 미라는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 변호사를 신뢰해도 될지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수연이 보증했고 다른 선택지도 없었다. 강 씨,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윤 씨의 케이스는 어렵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다. 전 남편이 수입을 숨기고 있고 친자 관계 소송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 씨 같은 부류의 남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데 능숙합니다. 미라는 손을 꽉 쥐었다.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셨죠. 하지만 제가 어떻게 그의 진짜 수입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태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도윤 씨의 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나요? 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도윤은 제가 회사 사람들과 교류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회사 행사에도 거의 저를 데려가지 않았죠. 직장 내 불륜을 숨기기 위해서였겠군요. 태주의 말에 미라는 가슴이 아팠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회사 내부 문서를 확보하는 겁니다. 급여 명세서, 보너스 내역, 회사 계좌 정보. 미라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그게 가능할까요? 태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어떤 위험인가요? 미라가 물었다. 적발되면 사생활 침해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설명했다. 하지만 아이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법원은 양육비 결정에 있어 아이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태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인천 멀티클린 회사를 아시나요? 도윤 씨 회사 건물 청소를 담당하는 업체입니다. 미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태주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청소 회사에 취직해서 도윤의 사무실에 접근한다는 것.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미라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위험합니다. 태주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도윤 씨는 이미 모든 공식 경로를 차단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덧붙였다. 도윤 씨가 월급의 30%를 양육비로 지불한다면 최소 45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는 보너스까지 고려하면 더 많아질 수 있죠. 미라는 창밖에 얼어붙은 공원을 바라보았다. 서리가 내린 나무들, 얼어붙은 호수, 그리고 그 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는 겨울 새들. 그녀도 그처럼 강해져야 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미라가 결심한 목소리로 물었다. 태주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보여주었다. 이 사람에게 전화하세요. 멀티클린의 채용 담당자입니다. 제가 이미 이야기해 두었습니다. 미라는 번호를 저장했다. 서울대 건축공학과 출신이 이제 청소부로 일하게 될 것이라는 현실이 씁쓸했지만 그녀는 서아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경력에 대해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죠? 미라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15년 동안 가정주부였다고 하세요. 태주가 말했다. 그것은 가장 훌륭한 청소 경력입니다. 미라는 쓴웃음을 지었다. 인생의 아이러니였다. 그녀가 도윤을 위해 포기했던 모든 것, 가정을 위해 바쳤던 모든 시간이 이제 그를 무너뜨리는 데 사용될 것이었다. 내일 아침에 면접이 있습니다. 태주가 말했다. 준비하세요. 아줌마, 이쪽도 좀 닦아요. 험한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중심에 위치한 대한무역빌딩 12층. 미라는 파란색 멀티클린 유니폼을 입고 사무실 바닥을 닦고 있었다. 세 번째 근무일이었다. 미라는 고개를 숙이고 직원이 가리킨 커피 얼룩으로 걸어갔다. 그녀를 아줌마라고 부르는 젊은 직원은 미라가 서울대 출신 건축공학자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못했을 것이다. 네, 죄송합니다. 미라는 공손하게 대답했다. 이른 아침 5시, 미라는 도윤이 출근하기 4시간 전에 건물에 들어왔다. 청소 인력은 대부분 임원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일정이 조정되어 있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 그녀의 목표였다. 신입이세요? 나이 지긋한 여성 청소부가 물었다. 네, 이번 주부터 시작했어요. 미라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조심하세요. 14층은 사장님, 사무실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혼납니다. 여성이 경고했다. 미라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14층, 도윤의 사무실이 있는 층이었다. 그녀는 지난 3일 동안 건물의 구조와 보안 시스템을 관찰해왔다. 각 층의 청소는 다른 팀이 담당했지만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자리를 비울 때 청소 카트를 이용해 층간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오늘 14층 담당이 아파서 못 온대요. 감독관이 직원들에게 공지했다. 김순자 씨, 오늘 14층 부탁해요. 미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선배님께 배우고 싶어요. 감독관은 잠시 미라를 바라보았다. 그래요, 좋아요. 둘이 가서 빨리 끝내세요. 7시 30분, 대부분의 직원들이 점심을 먹으러 나간 시간, 미라와 김순자는 14층으로 올라갔다. 도윤의 사무실은 층의 끝부분, 커다란 유리창이 있는 코너 사무실이었다. 사장님 사무실은 내가 할게요. 김순자가 말했다. 신입은 바깥 공간만 해요. 미라는 속으로 불안함을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의 편이었다. 아이고, 배가 아파. 청소를 시작한 지 10분 후 김순자가 갑자기 얼굴을 찡그렸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김순자가 사라지자마자 미라는 재빨리 도윤의 사무실로 향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넓고 고급스러운 사무실에서 인천 항구의 전망이 한눈에 들어왔다. 도윤의 책상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서랍을 열자 첫 번째 수확물이 나왔다. 급여 명세서 폴더.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빠르게 사진을 찍었다. 공식 월급 1,500만 원. 하지만 놀랍게도 보너스 항목에는 매달 3천만 원이 추가로 표시되어 있었다. 도윤은 월 4,500만 원을 벌고 있었다. 그가 제안한 양육비 20만 원은 그의 월 수입의 0.4%에 불과했다. 책상 위 달력을 보니 오늘 도윤은 부산 출장 중이었다. 미라는 더 담대해져 컴퓨터 주변을 살폈다. 모니터 아래 포스트잇에 암호가 적혀 있었다. 혜진 0412, 전형적인 도윤이었다. 항상 중요한 암호를 작은 메모에 적어두는 습관. 미라는 주변을 살피고 컴퓨터를 켰다. 암호를 입력하자 화면이 밝아졌다. 이메일 프로그램이 이미 열려 있었다. 미라는 빠르게 스크롤하며 중요한 메일을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찾던 증거를 발견했다. K맨 제도은행에서 온 메일이었다. 계좌 잔액 보고서. 미라의 눈이 커졌다. 200만 달러. 도윤은 해외에 비밀 계좌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메일 제목이었다. 공급업체 리베이트 관리 계좌미라는 빠르게 모든 문서를 사진으로 찍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미라는 재빨리 컴퓨터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고 청소 도구를 집어들었다. 문이 열리고 김순자가 들어왔다. 왜 여기 있어요? 사장님 사무실은 내가 한다고 했잖아요. 미라는 미소 지으며 변명했다. 죄송해요. 창문이 너무 더러워 보여서 제가 먼저 시작했어요. 미라의 주머니 속 휴대폰에는 이제 도윤을 무너뜨릴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며 청소를 계속했지만 가슴속에서는 승리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게 사실입니까? 김진우 변호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라가 건넨 사진들을 살펴보았다. 그들은 인천법원 근처 조용한 찻집에 앉아 있었다. 저녁 노을이 창문을 통해 따스한 빛을 드리웠다. 미라는 청소부 유니폼을 벗고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네, 직접 찍은 사진들입니다. 미라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청소부로 일한 일주일 동안 그녀는 도윤의 숨겨진 재산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모았다. K맨 제도의 200만 달러, 이건 명백한 탈세죠. 김 변호사가 중얼거렸다. 그리고 공급업체 리베이트라, 이건 뇌물수수에 해당합니다. 미라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면은 복잡했다. 도윤이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15년 동안 그의 곁에서 살면서도 이런 면을 전혀 몰랐다. 이 증거들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미라가 물었다. 양육비 소송에서는 확실한 승리입니다. 김 변호사가 자신 있게 말했다. 법원은 그의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판결할 겁니다. 월 4,500만 원의 30%면 1,350만 원입니다. 거기에 해외 자산까지 고려하면 더 높아질 수 있어요. 미라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가 도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은 그가 제안한 20만 원의 67배였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불법 증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탈세와 뇌물수수는 형사 범죄입니다. 미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인천법원 건물이 노을빛에 물들어 있었다. 정의의 상징인 건물 앞에서 그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모든 것을 폭로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라가 물었다. 도윤 씨는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변호사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최소 3년에서 7년, 그리고 회사도 큰 타격을 입을 겁니다. 미라는 잠시 눈을 감았다. 도윤을 감옥에 보내는 것. 그것은 달콤한 복수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서아에게 최선일까? 아버지가 감옥에 있는 아이로 자라는 것이 서아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다른 선택지는 없을까요? 미라가 물었다. 협상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제안했다. 이 증거를 가지고 도윤 씨에게 접근하는 겁니다. 합리적인 양육비와 재산 분할을 요구하되 형사 고발은 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라는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에 도윤의 운명이 달려 있었다. 15년 동안 그녀는 도윤의 결정에 따라 살아왔다. 이제 그녀가 결정을 내릴 차례였다. 협상을 시도해보겠습니다. 미라가 마침내 결정했다. 하지만 조건은 분명히 할게요. 월 1천만 원의 양육비, 강남 아파트의 절반, 그리고 서에 대한 모든 친권. 김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건 상당히 강경한 요구입니다. 제가 가진 증거도 상당히 강력하죠. 미라의 목소리에는 이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도윤은 선택해야 합니다. 제 조건을 수락하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잃거나. 그때 미라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을 보자 미라의 표정이 굳었다. 혜진이에요. 미라가 김 변호사에게 말했다. 받아보세요. 김 변호사가 권했다. 무슨 일인지 알아야 합니다. 미라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혜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다. 미라 씨 얘기할 수 있을까요? 도윤 오빠에 관한 건데. 당신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인천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카페 창가. 미라는 혜진을 기다리고 있었다. 김진우 변호사는 미라의 고집에도 불구하고 근처 테이블에 앉아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해가 저물어가는 서해의 수평선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혜진이 들어왔다. 그녀의 모습은 병원에서 만났을 때와 사뭇 달랐다. 화려한 메이크업과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는 사라지고 창백한 얼굴과 불안한 눈빛만이 남아있었다. 그녀의 배는 이제 6개월 차로 더 커져 있었다. 고마워요. 만나주셔서. 혜진이 미라 앞에 앉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미라는 아무 말 없이 혜진을 바라보았다. 한때 그녀의 인생을 파괴한 여자가 이제는 도움을 구하러 온 것이 아이러니했다. 도윤, 오빠가 변했어요. 혜진이 속삭이듯 말했다. 제게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미라는 놀랍지 않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지난주에 사무실에서 도윤 오빠의 새 비서를 봤어요. 김소영이라는 여자.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봤어요. 오빠가 절 대하던 방식 그대로예요. 미라는 쓴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역사는 반복되는군요. 혜진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더 심각한 일이 있어요. 오빠의 사무실에서 서류를 발견했어요. 공급업체에서 받은 리베이트에 관한 문서들이었어요. 미라의 심장이 빨라졌다. 혜진도 알고 있었다. 케이맨 제도 계좌요? 미라가 물었다. 혜진은 놀란 눈으로 미라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아셨어요? 저도 증거가 있어요. 미라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두 여자는 잠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같은 남자에게 배신당한 두 여자. 이제 그들은 예상치 못한 동맹이 되어 있었다. 오빠가 저를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혜진이 속삭였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요. 모든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고요. 미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놀랍지 않네요. 그게 도윤의 방식이니까요. 미라 씨. 혜진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다.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과 아이에게 했던 행동들 모두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도 똑같은 상황에 처했어요. 미라는 창밖으로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분노, 동정, 그리고 이상하게도 일종의 유대감. 뭘 원하시나요, 혜진 씨? 미라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함께 싸웠으면 해요, 혜진이 간절히 말했다. 제가 가진 증거와 당신이 가진 증거를 합치면 도윤 오빠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도윤을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제 딸에게 정당한 것을 얻으려 할 뿐이죠. 하지만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혜진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수십억을 숨기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한다면. 미라는 혜진의 말을 끊었다. 제 목표는 복수가 아니에요. 저와 제 딸이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거예요. 혜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에서 절박함이 사라지고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이 떠올랐다.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군요. 혜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도윤 오빠에게 끌렸던 이유가 그의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당신이었네요. 미라는 혜진에게 손을 내밀었다. 서로를 적으로 만든 건 우리가 아니에요. 도윤이었죠. 혜진은 미라의 손을 잡았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도와주세요. 제 아이를 위해서라도. 미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두 여자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맞잡은 채 새로운 동맹이 형성되고 있었다. 인천의 밤하늘에 첫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인천지방법원 앞거리에서 미라와 혜진은 마지막 작전을 논의했다. 쌀쌀한 3월 바람이 두 여자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미라는 김진우 변호사가 건넨
서류 가방을 꽉 쥐고 있었다. 내일이 마지막 기회예요. 혜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윤 오빠가 공급업체 대표들과 비밀 회의를 해요. 월간 리베이트를 수금하는 날이에요. 미라는 주변을 살폈다. 어떻게 들어가죠? 청소부로는 이제 불가능해요. 도윤이 저를 의심하고 있을 거예요. 혜진은 가방에서 출입카드를 꺼냈다. 제 카드로 들어갈 수 있어요. 모두가 저를 도윤 오빠의 약혼녀로 알고 있으니까. 위험해요. 당신이 임신 중인 걸 다들 알잖아요. 미라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혜진의 눈에 결의가 서렸다. 저도 제 아이의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어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미라는 대한무역빌딩 주차장에서 혜진을 만났다. 혜진은 우아한 원피스를 입고 회사 사람들이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미라는 평범한 회사원처럼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었다. 준비됐어요? 혜진이 물었다. 미라는 가슴 속에서 두근거리는 심장을 느꼈다. 네. 그들은 직원 출입구로 들어갔다. 혜진의 카드가 문제없이 작동했다. 엘리베이터에서 그들은 14층이 아닌 15층 버튼을 눌렀다. 도윤의 비밀. 회의는 15층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회의는 3시에 시작해요. 우리는 옆방 창고에 숨어 있다가 녹음기를 설치할 거예요. 혜진이 속삭였다. 15층에 도착하자 복도는 조용했다. 점심시간 이후 대부분의 직원들이 자리에 있었지만 2층의 회의실 구역은 상대적으로 한산했다. 혜진은 자신 있게 앞장서서 걸었고 미라는 마치 비서인 것처럼 그녀를 따랐다. 여기에요. 혜진이 작은 창고실 문 앞에서 멈추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그들은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다. 창고는 좁았지만 벽을 통해 옆 회의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혜진은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이걸 환기구에 설치할 거예요. 모든 대화가 녹음될 거예요. 혜진이 설명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혜진이 의자 위에 올라가 환기구 커버를 조심스럽게 열고 녹음기를 설치하는 것을 도왔다. 작업을 마치자마자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모두 준비됐나? 도윤의 목소리였다. 미라와 혜진은 숨을 죽였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 달 리베이트 내역입니다, 사장님. 누군가가 말했다. 미라와 혜진은 환기구를 통해 대화를 엿들었다. 도윤과 3명의 공급업체 대표들이 분명한 뇌물 거래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금액, 해외 계좌 번호, 그리고 회계 장부 조작 방법까지. 이 돈은 K맨 계좌로 바로 입금하세요. 트레이스가 불가능하게. 도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미라는 손을 떨며 휴대폰으로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 혜진은 창고 문틈으로 복도를 주시하고 있었다. 갑자기 창고 문이 열렸다. 보안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다. 누구십니까? 여기는 허가된 사람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혜진이 재빨리 나섰다. 안녕하세요. 저 정혜진이에요. 강도윤 사장님의 약혼녀요. 잠깐 물건을 찾고 있었어요. 보안 직원이 미라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분은? 미라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김 변호사 사무실에서 왔습니다. 도윤 사장님의 계약 건으로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창고구역이라 출입이 제한됩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해 주시겠어요? 그들은 조용히 창고를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미라는 휴대폰이 여전히 녹음 중인 것을 확인했다. 이제 그들에게는 도윤의 불법 행위를 증명할 결정적 증거가 있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혜진이 미라의 손을 꽉 잡았다. 성공했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도윤이 나왔다. 그는 복도 끝에서 미라와 혜진을 발견하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혜진? 미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김 변호사님,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인천의 유명한 해물탕 식당 2층 프라이빗 룸에서 미라는 녹음된 파일을 변호사에게 들려주었다. 창밖으로 서해의 어두운 바다가 보였다. 테이블 위에는 김 변호사가 준비한 소주 한 병과 해물탕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탈세가 아니라 조직적인 뇌물 수수네요. 김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검찰에 가면 최소 7년형입니다. 미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혜진은 피곤한 표정으로 의자에 기대 앉아 있었다. 그녀의 임신한 배는 이제 더 커져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미라가 물었다.
김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출하거나 아니면 도윤 씨와 최종 협상을 시도하는 거죠. 미라와 혜진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협상을 시도해 봅시다. 미라가 결정했다. 서아와 혜진의 아이를 위해서요. 다음 날 아침 강남의 한 고급 커피숍. 미라와 혜진은 김 변호사와 함께 앉아 도윤을 기다리고 있었다. 미라는 한울 건축에서 받은 첫 월급으로 산 새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병원에서 도윤에게 이혼 통보를 받았을 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도윤이 들어왔다. 그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카페에 들어섰지만 그의 눈에는 불안함이 어려 있었다. 그는 미라와 혜진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앉으시죠, 강 사장님. 김 변호사가 공손하게 말했다. 도윤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무슨 게임을 하는 거야, 너희 둘? 미라가 태블릿을 꺼내 도윤 앞에 놓았다. 게임이 아니에요. 이건 당신의 범죄 증거입니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화면에는 그가 공급업체들과 나눈 대화가 녹음된 파일과 K맨 제도 계좌 내역이 보였다. 이게 다 무슨... 도윤이 말을 더듬었다. 우리의 요구사항은 간단해요. 미라가 차분하게 말했다. 서에게 월 1천만 원의 양육비, 강남 아파트의 절반, 그리고 친권 100%. 혜진이 덧붙였다. 그리고 저와 제 아이에게도 동일한 조건이요. 또한 당신이 숨긴 재산의 30%를 요구합니다.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여자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너희가 미쳤구나. 그걸 누가 허락할 것 같아. 김 변호사가 차분하게 개입했다. 저희는 이미 검찰 특수부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이 증거에 매우 관심이 많더군요. 특히 해외 비자금과 뇌물수수 부분에요. 도윤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건 협박이야. 아니요, 협상이죠. 미라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의 조건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침묵이 흘렀다. 도윤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다. 시간이 없어요, 도윤 씨. 김 변호사가 시계를 가리켰다. 1시간 후에 검찰의 미팅이 있습니다. 마침내 도윤이 입을 열었다. 좋아, 너희 조건대로 하지. 미라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몇 개월 전 그녀는 아무것도 없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 딸의 미래를 보장받았다. 계약서에 서명한 후 도윤은 마지막으로 미라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넌 항상 순종적이었잖아. 미라는 미소를 지었다. 그건 당신이 만들어낸 환상이었어요. 진짜 내 모습은 항상 여기 있었죠. 당신이 깨운 거예요. 도윤이 떠난 후 미라와 혜진은 카페에 남았다. 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혜진이 물었다. 미라는 창밖에 벚꽃이 피기 시작한 가로수를 바라보았다.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내 딸과 함께 내 방식대로.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박 이사였다. 윤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영종도 프로젝트 덕분에 회사가 큰 계약을 따냈어요. 승진을 축하합니다. 미라는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던 순간에서 그녀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찾았다. 자신의 가치, 자신의 힘,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 괜찮을 거예요, 서아야. 미라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엄마가 약속할게.